이슈 완전 정보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검찰 감찰이요, 합동감찰 주요 내용이 뭐가 되나요? 네, 결국은 이제 검찰의 기존의 직접 수사와 관련돼서 직접 수사를 폐지하거나 그 권한을 없애야 한다는 논쟁이 계속 있죠. 그렇다면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직접 수사 내용들이 형식과 내용과 방법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적절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합동감찰의 본질적인 취지는 일단은 그 모해 위중 교사와 관련된 사건에 일단 한정되지만요.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좀 더 나아가서 당연히 여겨졌던 검찰의 직접 수사가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밝히고 그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형사소송법상 검찰한테 주어진 적절한 권한의 행사였는지, 특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수사라는 과정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혹시라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없었는지를 회고적으로 다시 되짚어보고 또 앞으로도 일부 남아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바꾸고 개선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수사에 대한 일반론은 그런데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주로 들여다보게 되는 건가요? 네,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제 재소자 증인을 계속 불러내가지고 혹은 증인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회유와 압박과 협박이 있었는지, 특히나 이제 그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나와가지고 수사를 계속했던 검찰 쪽으로 오고 왔던 것들이 적절했는지, 필요했는지, 혹은 그런 행위들이 구체적인 언어로서 압박과 회유와 위증을 교사한 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의 어떤 모종의 메시지로서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내고자 하는 과정으로 쓰였는지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궁금한 거는 이 절차상의 하자, 그러니까 별건 수사를 한다거나 그 재소자를 압박한다거나 혹은 계속 부르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든가 이런 수사로 재소자를 압박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혹은 이런 과정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다시 드러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거는 이미 결론을 내린 건데 그거는. 네, 아마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효도 도과가 했고 징계 절차도 시효가 도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밝혀내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위증교사, 모해위증교사 관련돼 가지고는 한 1년 이상의 이제 수사 기간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이 부분을 감찰 형태로 수사 형태로 해가지고 밝히는 것들은 좀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자체보다는 이 방법 자체의 절차적인 문제점들을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절차나 방법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어볼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 일각에서는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이유인가요? 네, 결국은 이제 참여자에 관한 부분이죠. 결국 우리가 감찰, 수사, 재판 이 모든 것들은 공적 기관이 담당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결과 발표 내용도 중요한데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편향성을 가지지 말아야죠. 어떻게 보면 다시 회귀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감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요.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모종의 편향성과 모종의 목적성을 가지고 무언가 결론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감찰 또한 마찬가지로 이 감찰의 과정에서 직접 수사의 문제점이나 특히나 그 당시에 모해 위증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방법론들이 잘못됐는지를 밝히고 그 문제를 밝혀야 하지만은 결론을 정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과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부분에 다시 감찰을 하게 된다면은 이 감찰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공정성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의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라는 논란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범계 장관 쪽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들이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깊이 관련됐던 것이 임은정 이제 대검 연구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하게 기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가 이제 이것을 다시 담당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논란들, 그리고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혹시라도 어떤 편향성을 가지지 않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떤 미묘한 부분 같은데요.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이분만큼 여기에 적임자는 없는 것 같고요. 또 그렇습니다. 거꾸로 임은정 검사가 아닌 다른 분을 한다 했을 때 지금 검찰의 어떤 동질적 정서를 고려할 때 또 하나의 편향을 가지고 이 감찰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양쪽 다 어떤 균형이나 편향성의 어떤 위험이 있을 때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쪽에서 감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어차피 감찰을 임은정 검사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요. 거기에 맞춘 균형 있는 구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을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거기다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참여하는 것들이 응당타당한 부분도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것이 하나의 또 결론을 분명히 내렸던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재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지에 대한 의견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와 반대되는 입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감찰이라는 것들은 법조계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이 결론을 어떻게 신뢰할 것이고 이 결론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미래로 나아갈 것일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모든 주체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심혈을 기울일 필요는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적 구성이나 균형 잡힌 인적 구성, 그렇습니다. 또 한쪽을 배제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찰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이런 통상적으로. 네, 통상적으로는 아마 지금 일반적인 감찰보다 좀 빨리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상당 기간 수사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나 내용들은 충분히 확보가 됐을 거고요. 이것을 감찰이라는 틀 속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한 뭐 2, 3개월 안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번 그 수사처럼 뭐 1년 이상 기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나치게 장기화되면 사실은 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수개월 내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개월 내쯤으로 추정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빠르면 뭐 한 달 이내, 늦어도 한 3달 이내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명수 전 총리 건 말고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직접 수사에 대한 어떤 장단점, 실패한 사례와 성공한 사례를 정립하겠다. 예를 들어서 직접 수사에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는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네, 결국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수사라는 건 결국은 기소를 위한 전 준비 단계에 불과하고요.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가지고 결국 재판에 넘겨주면 결국 두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몰아가가지고 잘못해서 기소를 한 경우가 1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죄가 있는 사람인데 엄정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모종의 이유로 풀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오류가 현실적으로 나중에 사후적으로 밝혀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 첫 번째 오류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재수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함께 대비를 해보면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린 부분들을 먼저 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는 부분은 죄가 없는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서 기소한 경우, 혹은 죄가 있는 사람을 엄정하게 수상을 안 해가지고 풀어주거나 이런 경우들 두 가지를 아마 검찰이 가장 비판받는 여러 사례 중에 그런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 두 가지 사례가. 근데 사실 법조계에서 더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첫 번째보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경우.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 보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수사라는 건 얼마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완전 달라집니다.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죠. 증거 불충분. 증거 불충분은 증거를 얼마나 찾는지에 따라 다른 겁니다. 증거를 찾지 않아 놓고 불충분으로 하는 경우를 의심할 사례가 굉장히 많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사례들은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첫 번째 사례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서 기소하는 경우도 그 인권 측면에서 보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고요. 형사소송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검찰 물론 일부겠지만 일부겠지만 지금까지 검찰 관행을 보면 기소를 하지 못하면 흡사 검사가 무능한 듯 혹은 또 미운 사람을 죄를 만들어서 기소하는 경우 이런 모든 경우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문제점에는. 맞습니다. 거기서 바로 권력의 임의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사례들을 아마 찾아보게 될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지향에 있어서 수사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공수처가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경찰이 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수사의 방법론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는 꼭 검찰에 한정할 필요가 없이 모든 수사기관 주체들이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거든요. A라는 혐의가 있다는 확신해가지고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압수수색부터 했는데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론이 안 나왔는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까봐 다시 더 무리한 수사를 들어가는 그런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정하게 수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적정하게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틀을 그동안에는 사실은 잡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번에 우리가 한명숙 전 총리의 그 모해 위증 사건이라는 한도에서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본다면 사실 약간 정치적인 서로 논쟁도 있죠. 수사 자체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권과 야권 모든 것들이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엄정하게 하고 얼마나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하신 죄가 있는 사람을 놔주는 경우는 수사권이 분리되면은 봐준 경우는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수사를 하는 어느 기관이 수사를 하더라도
그런 경우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다 하더라도 그 수년 동안 간의 고통이나 이게 인권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사실 판결을 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어떻게 적정성이라는 건 한마디로 권력을 얼마나 절제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된 기준들을 이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공무원이 첫 구속 사례가 나왔죠. 저 투기 혐의 관련해 가지고 어떤 혐의인가요? 네, 결국은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투기를 했다라는 사례고요. 저희가 이제 벌써 이 논쟁이 밝혀지면서 여러 번 제보가 있었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수십억 원을 어떻게 보면은 여신을 받아가지고 소위 땅을 투기한 이런 사례인데요. 해당되는 포천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이런 정보들을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보여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은 이제 자기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 알려진 정보를 자기도 알고 했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근데 그 부분을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로 누구나 투기할 수 있는데 그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누가 수십억 원을 빌려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사실 밝혀질 내부 겁니다. 정보를 알았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주요 부분이 되겠군요. 그런 이제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저희도 여기서도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상 저희가 이제 그 내용들을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봐야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나타난 사실관계 중에서 가장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은 바로 그 부분이고 수사의 핵심도 과연 그 정보를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그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서 왜 신뢰했고 어느 정도 신뢰했는지 다들 아는 정보인데 그 막대한 돈을 과연 그렇게 쉽게 빌려줬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보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도 그렇지만 이 본인도 모두가 아는 정보였다면 그렇게 월급쟁이 공무원이 수십억 원을 빌려가지고 그 일대 땅을 살 수 있었을까? 그다음에 그 정보가 과연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는 그 시기를 판단해보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어떤 입장을 어떻게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이건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가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그리고 항상 부동산 투기라는 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주체와 이 정보를 알고 투기하려는 자금을 공급하는 세력 이 두 세력이 같이 결합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공무원 월급으로 아무리 정보를 알더라도 그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투기 세력들이 연계돼서 했는지를 꼭 밝혀내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과 부당이익 몰수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소금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뭐 법률 자체야 이제 국회의원들이 만들면 통과는 되겠지만 헌법적으로는 사실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어렵다라는 것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그게 나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헌법 정신에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여러 원칙 중에 어떤 파생되는 하부 원칙이 아니라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소급입법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쉽게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안이긴 하지만은 아마 이렇게 법률이 만들어지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만들기가 쉽지 않겠군요. 그런 어떤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까지 다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근데 그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도 쉽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소급입법이라는 거는 지금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을 이 법을 통해서 적용하는 건데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헌법적인 큰 쟁점이 생길 걸로 보이고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도 요즘 그런 고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입법이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헌법적 기준으로 통제하는 것들이 계속 헌재로 오다 보니까 헌재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어쨌든 법률을 그렇게 만들려는 의지도 있고 필요성도 있기는 하지만은 헌법적으로는 위헌 여부에 대한 심각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어떤 뭐 몰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군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게요. 이제 지금도 이 부패방지법에는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리,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낼 수 있는 부분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이 부분 또한 같이 만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부패방지법으로 몰수를 할 수 있도록 수사를 철저히 하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결국 발본 세 권이고요. 저희가 항상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엄청나게 강력한 처벌 법률을 만들어서 뭔가 해결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있는 일이라도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